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가에 내려와 몇 달을 놀다가 원하는 기업에는 취직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보다가 서울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 우연찮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저는 주변에서 야근도 없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입사한 회사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업무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많아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지요. 인수인계 해주던 옆자리 사수의 말로는 이 업종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관련 업계로 이직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설득에 힘든 걸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는데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버텼죠.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직의 기회는 쉽게 오질 않았네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조금 거리가 먼 원룸촌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취직 선물이라고 차를 한 대 사주셨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대학생보다 직장인이 많은 원룸촌이 있는데 단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문제였지요. 원룸촌이라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건물 옆으로 차를 2대 정도 나란히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와 쇼부를 쳐서 한 달에 5만 원을 더 내고 그 2자리 제가 다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자리를 다 쓰게 된 이유는 차를 일렬로 주차를 해야 했는데 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안쪽에 주차시키는 제 차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아무 소동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우니 제 자리 안쪽에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 아들내미가 놀러 왔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앞쪽에가 주차를 하고 야근으로 지친 몸을 늦잠을 자면서 풀고 있었죠. 한참 꿀맛 같은 늦잠을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주인공 그녀였고 차를 빼야 되는데 제 차가 막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방해받은 데다가 제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차를 빼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자리에 대놓고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하려고 내려갔는데 대차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보니 화난 게 마법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올린 머리에 정장이 엄청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차를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 차를 빼줬어요. 그렇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 주차장은 내 차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난감한 듯이 대답을 하면서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는 그녀의 요구에 급한 대로 제 자리를 내어준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계속 따졌더니 아저씨가 쿨하게 그동안 주차비 명목으로 들였던 돈을 일부 저에게 돌려주시고 주차 비용은 앞으로 반만 받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집주인 아저씨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는 제가 먼저 사용하던 자리였기에 그녀도 아저씨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국에 있는 본사로 3주간 출장을 발령받게 된 그날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차가 며칠째 안쪽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그녀 차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제가 가 버리면 그녀는 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 앞필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 역시 출장 중이었고요. 당장 저는 내일 모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5일 뒤에야 돌아온다고 난색을 피하더라. 그래서 그럼 3주 동안은 차를 못 쓰시겠다고 어쩔 수 없겠다고 하니 그녀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주차비를 내고 제 차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선책으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아도 키를 맡겨서 그녀가 돌아오면 차를 빼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저씨도 다음 주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제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 앞에 제 차키를 두고 갈 테니 돌아오시면 차를 직접 옮겨 달라고 말해줬지요. 그녀가 그래도 되나요라고 하며 엄청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고 저는 그렇게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 방에서 뭘 훔쳐갈거나 있겠냐고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죠. 그렇게 길고 긴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역시 제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녀의 차가 바깥쪽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잘 옮겼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비타민 드링크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나름 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병 마셨습니다. 여자가 냉장고에 무언가를 넣어 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랑 잡담 정도는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 새벽녘에 회사에 나가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더니 맙서사 이번엔 그녀 차가 바깥쪽에서 제 차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30분. 잠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택시 타고 회사에 갈 순 없으니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샘으로 연결되다가 계속해서 거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차를 빼달라고 곧바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화장도 못 하고 엉망이라고 난감해하면서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지금 내가 차를 써야 한다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정중하게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잠깐 차만 빼놔달라고 부탁했죠. 그녀가 생각을 하는 듯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저보고 자기 방학까지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장난하나 싶어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문틈으로 가늘고 긴 새하얀 손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그녀의 차이였고 저보고 차를 빼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자기가 화장을 안 하고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차키를 낚아채듯 빼서 차를 원로마 현관아지 해놓고 다시 그녀 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차 욕현관 앞에 대놨다고 말을 하고 키를 돌려주니 저보고 차를 대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뻔뻔함도 가지가지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차까지 대주고 출근했습니다. 새벽에라도 없어서 늦지는 않았지만 마음 급해 죽겠는데 늦장 부리는 바람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녀에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퇴근하면 같이 식사나 하겠냐고요. 아침나절에 쌓인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룰루랄라. 퇴근하고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저랑 같은 이유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를 만난 것 같아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인사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주차장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지만 정말 예쁜 그녀였기에 가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건 외롭던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식사 말고는 그녀는 저에게 아무런 틈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이웃사촌 정도의 관계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엄청나게 밀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가 도하게 안 열린다고 엄청 당황을 한 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갔을 테니 건널목 지나서 편의점 가서 9V짜리 건전지 사오고 밑에 쪽 열면 켜져 있는 대로 다시 끼면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녀는 9V짜리 건전지 터 생소해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손주 보러 갔다고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거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곤 창문 밖을 보니 깜깜해져 있는데 왠지 아직도 도어락까지 비포어 중일 것 같은 그녀를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어락이 안 된다고 전화 받은 지 벌써 2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배터리도 교체 못한 채 밖에서 혼자 고생 중이더라고요. 빨리 퇴근해봐야 저도 못해도 4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급한 대로 그녀에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밖에 있는 거보단 편히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키고는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그렇게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초인종 먼저 눌러야 할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가 씻고 나와서 자고 있는 그녀를 흐뭇하게 내려다 봤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제 잠을 짜고 있는 그녀의 맨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지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외간 남자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숨죽여 그녀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해고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그녀 얼굴로 가까이 향했습니다. 살며시 느껴지는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렇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내서 웃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캤는데 그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애매해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저를 보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는데 이내 곧 서로 가까워진 얼굴 사이에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냥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보다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때로는 내 방에서 때로는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가끔은 저의 차에서 혹은 그녀의 차를 타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주차장이 맺어준 인연인 그녀와 저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맨 얼굴을 보게 된다면 제가 후기 남겨드릴게요.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님과 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구직에 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 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밤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 더 빨리 찾아오고 이상한 남정네들 이렇게 몸을 뒤섞어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은 부족한 금액은 보해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 쉬는 날의 보양식이라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 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을 해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 들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오죽했으면 평소에 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 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쯤 오셔서 식사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간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부터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큰 거것이 제 엉덩이 뒤에 닿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기습적으로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 손이라면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놓친 내가 그렇게 물건이 실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샵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하고 굵은 것이 꽉 차고 깊게 들어와서는 힘차게 꿈틀 거렸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님과 같이 몸을 흔들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황홀하고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그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을 힘껏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도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굵고 딱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약속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자꾸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밀쳤고 제 몸이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행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크고 단단한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하게 몸을 놀리며 뜨거운 사랑을 내 아버님과 저는 3번을 더 사랑을 하고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 해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저를 원하면 제 몸을 전부 내어드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쉽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며 돈을 벌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에 흔들릴까요? 슬프지만 제가 그런 여자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고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여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님의 말을 다 못 믿겠다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아기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 왜 하필 우리 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냐, 어떡할 거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몸도 좋고 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저에게 미쳐있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 간절함과 오직 저의 몸만을 원한다는 그 짜릿한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정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연을 끊고도 저하고 아이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남편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과 결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평생 아버님 수발 들다가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들이 모두 저와 제 아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속물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사연 한번 적어 볼게요. 언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언니인데 업무 특성상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면서 또 그 언니와는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맞아서 자주 붙어 지내다 보니 엄청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니와는 회사에서 유명한 콤비처럼 되었습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 사람 두 명이 붙어 다녀서 그랬나 봐요. 언니는 자꾸 아담한 데다가 기 스타일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 말하긴 그렇지만 늘씬하고 쭉쭉 뻗은 모델 같은 타입이었어요. 언니랑 저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제가 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안에 참 귀여운 언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언니의 애인이든 지금의 오빠가 퇴근 시간에 가끔 언니를 데리러 오면 저도 꼽살이 껴서 퇴근길에 차를 얻었다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고 눈치 없게도 두 사람 데이트하는데도 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날도 일하면서 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오빠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몇지 고민거리가 있다며 이것저것 언니의 생각을 털어 놓더라고요. 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오빠가 자기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해서 오해를 자주 사고 혹시나 나중에 바람을 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얼굴도 남자답게 잘 생기기는 했는데 몸까지 좋아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거의 한동안 같은 고민을 두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계속 같은 이유로 오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오빠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절대 오빠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언니는 그래도 혹시 하면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차하면 내가
한번 오빠한테 들이대보고 오빠가 바람기가 있는 남자거나 나한테 혹시나 축은 덕거리기라도 하면 연니한테 바로 말해줄까라는 제안 말이죠 저야. 그냥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인데 언니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그래 줄 수 있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사실 언니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라고 둘러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집요하게 묻길래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이 있은 지 며칠 되었지요. 언니가 저에게 주말에 시간 되냐고 별다른 일정 없으면 그때 말한 그거 이번 주 주말에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도 이왕 하기로 한 거 그래 빨리 끝내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근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셋이서 같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언니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오빠한테 대보는 걸로 정하고 더 자세한 계획을 짰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계획을 짜고 있으니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이 재밌어서 한참 언니랑 즐기면서 계획을 짰어요.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되었고 제가 원래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왠지 오늘 맡은 일에 몰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출근할 때는 일하기 편한 청바지만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여차하면 진짜 오빠를 꽂아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에요. 너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약속 장소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다 산매경에 빠져 이야기하다 보니 언니랑 약속했던 계획을 까먹어버리고 술자리가 끝나 버렸어요. 계산을 하러 간 오빠를 두고 언니랑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계획을 찾는데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언니가 취한 척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올 테니 그때 실행해 옮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 노래방에 도착해서는 언니는 약속한 대로 바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노래방에 둘이 남으니까 어색한지 오빠는 예약은 하지 않고 노래방 책만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오빠의 옆자리로 바싹 다가 앉아 오빠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한테 연락해줘야 하니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오빠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에게 바로 번호를 주더라고요. 오빠의 살짝 풀린 단추 사이로 향수 냄새가 느껴지는데 제가 과몰입을 한 건지에 괜히 막 두근두근거리고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빠가 제 핸드폰에 자기의 번호를 찍어 주자마자 오빠에게 연락할게요라고 콧소리로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오빠도 어색함이 조금 사라졌는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살짝 걷어올린 셔츠로 오빠의 우람한 팔뚝이 보이는데 자꾸 시선이 가고 두근두근 거리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와중에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오빠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미칠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긴 그래서 씻어 정신없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언니도 오빠랑 졌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말이 오빠가 저에게 번호 준 거를 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언니에게 진짜 다행이라고 바람기 같은 건 언니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니 언니도 그 말을 듣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천장이 뱅뱅 돌고 거기로 자꾸 오빠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땐 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오빠에게 바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집에는 잘 들어가셨고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말이죠. 오빠한테는 1분도 되질 않아서 답장이 왔어요. 오빠도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말이죠. 잘 들어갔냐는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오빠의 말투가 좀 더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말투였다. 몇 개를 주고받다가 귀찮았는지 오빠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소개팅한 남자와 데이트가 끝나고 연락하는 것처럼 한참을 오빠와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오늘 제가 꾸민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예뻤다고 말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통화했어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도 오빠는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기분 좋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밤 늦게까지 나눈 대화 때문인지 전화를 끊었는데도 오빠의 얼굴이 강렬히 인상에 남으며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오빠의 넓은 어깨가 계속 아른아른 했었죠. 그러다가 문득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빠랑 밤새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을 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오빠한테서 늦은 밤마다 이따금씩 전화가 먼저 왔지만 일부러 저는 받지 않았죠. 언니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언니를 만났는데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언니가 그날따라 처져 보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빠랑 엄청 크게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언니는 그날 반차를 내더니 퇴근도 일찍 해버리고 말았죠. 그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오빠가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저를 보더니 항상 같이 나오는 언니가 없어서 그랬나 저를 붙잡고 언니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먼저 갔다고 하기엔 조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언니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일찍 퇴근했다고 말해줬어요. 오빠가 차로 저를 바래다 준다고 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더니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심각해 보이는 오빠의 표정에 맞이 못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호프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가 오빠가 일상생활이 안 돼 정도로 너무 집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자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아도 무언가 의심하면 전화를 바로 끊고는 영상통화를 걸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회사에 있어서 목소리를 자게 받은 거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영상통화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하고요. 언니가 이러는 게 심해지니 오빠가 서로 회사에 있을 때는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조금만 줄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언니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언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고 그래도 언니가 오빠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 옆에서 지켜본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언니가 오빠가 너무 멋지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오빠는 오빠대로 그동안 언니랑 만나면서 있던 불만을 말하고 저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늦어지고 있으니 이만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오빠가 시계를 보더니 저랑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계산대 앞에 오빠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항상 바쁘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어깨도 축 처져 있고 표정은 어둡고 그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인지 오빠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뒤에서 오빠를 와 끌어안았습니다. 오빠가 훔친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오빠는 그대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오빠를 껴놨는지 모르겠네요. 안기는 순간 갑자기 술 확 깨는데 오빠의 등이 너무 넓고 뒤쪽인데도 은은하게 향수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좋고 왠지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대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오빠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오빠도 저를 구태여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오빠 옆에 서서 서로 말없이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빠가 대뜸 저한테 방금 가게 안에서 자기를 왜 껴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니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했죠. 또다시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오빠가 제 팔을 갑자기 당기면서 오빠의 품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가슴팍을 등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냄새도 좋았어요. 오빠의 심장박동 소리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대리를 취소시키고 우리 두 사람은 근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입구에서부터 정신없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확 밀쳐냈어요. 그러더니 오빠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갑자기 제가 자기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고 그날 밤새 전화를 한 것부터 아무런 이유도 설명을 못 한 채 오늘 제가 오빠를 뒤에서 껴 하는 것까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라며 비교적 정확한 의심을 하고 있었죠. 언니의 광적인 집착 때문인지 이게 언니가 파놓은 함정이지 않겠냐고 걱정하더라. 한참 뜨겁게 불타는 상황에 오빠의 그런 행동이 찬물을 끼얹었지만 한참 달아오른 저도 많이 급했나 봐요. 오빠에게 가방을 활짝 벌려 안쪽을 보여주고는 보라고이 상황을 녹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도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이미 여기까지 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연니한테 말해서 뭐 하겠냐고요. 외투며 옷이며 주머니가 달린 건 홀랑벗어 던져서 주머니 안까지 확인시켜주고 오늘 일로 언니랑 헤어지게 되면 제가 책임져 주겠다고 다시 막무가내로 오빠에게 달려들었죠. 오빠의 바람길을 확인하기 위해 언니랑 세운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결국 오빠와 저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생기고 상냥한 오빠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고 오빠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로부터 저는 종종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오빠와 다시 데이트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언니에게 항복을 했고 오빠는 언니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를 만나는 걸 더 조심하더라도 그렇게 되니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는데 저도 잘못한 것이 있고 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두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이 웨딩 촬영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니 아마 곧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제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뭐가 문제냐며 복받은 놈이라고 뭐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법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탓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얻게 되어서인지 취직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공부도 학교도 군립 때까지도 심지어 이력서를 쓴 회사들까지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였다만 가면 전역만 하면 졸업만 하면 이런 바람이 독립만화 그까지 올 때까지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관여는 변함없었지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전까진 허튼 생각 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가 혹연에 한번 못 했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태까지 손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 성공 후 연애다, 결혼이다 이러며 제 짝을 찾고 있는데 저는 돈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주말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였지만 하는 시간이 아쉬워 돈 안 들리고 사람도 사귈 만한 무언가를 찾다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봉사활동을 가서 만났어요.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민소의 티와 청반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저가가 대충 틀어올린 머리를 따라 내려가면고 목선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어깨가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내에겐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에 오똑한 코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제법 홀리고 다녔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진 친구였죠. 항상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그녀 또한 매번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오는 맘씨 고운 친구였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제 일생일대의 일탈이었다. 레스트 결정이었던 것 같았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린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느니 여자야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가난하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보육 출신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모님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아내를 처음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고민하던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반항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허락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여태까지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머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회사 근처에 얻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하나 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뭐할 게 없었. 제가 살던 원룸에 베개 한 개와 숟가락 한 개, 칫솔 한 개가 더 생겼고 혼자 지내던 방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공사 활동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아내의 나머지 짐을 빼온 그날 아내와 아내의 친구 그녀와 함께 셋이서 작은 신혼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실제로는 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성품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같이 보육원을 나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보다 더 지난 인연으로 묶인 친구였던 거였지요. 대충 차려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 사이에 유대감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보육원을 나와 얼마 안 되던 정착 지원금으로 언제나 함께 모든 것을 해온 두 사람이 저와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 마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취했는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던 저는 그녀로부터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둘이서 많은 것을 이겨낸 이야기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매번 빼먹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봉사활동을 다니는 어른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한참을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대만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둘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다. 아내의 친구가 잠깐 안 되겠냐고 하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언니처럼 느껴지던 친구를 보니 아내를 위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녀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손님인데 소파에서 재우긴 뭐해 아내의 옆에서 재우려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아내가 자고 있는 복층 구조의 침대 쪽으로 그녀를 부축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왠지 아내에게서 느꼈던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사다리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가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술에 취해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침대 위로 올려놓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를 이송하던 방법이 생각나 어깨에 들쳐 얻기 위해 아내 친구의 허리를 제 발로 감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와 당기더니 저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정신이 들었으면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에 저를 비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저희 입에 그녀의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에게 온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쳐내고 아내의 옆에서 자라고 침대 쪽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내는 다시 이불 속 몸을
숨겼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파에 누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하다가 저도 술기운이 인내 올라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깨니 아내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따위를 집으며 정리해 여념이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깬 걸 티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는 척을 해봐야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물어오면 친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 잘 잤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저를 내는 휙 밀쳤고 머릿속은 온통 오만 가지 생각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내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어제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인생의 동반자였던 친구를 믿고 저희 잘못으로 모든 걸 탓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쩔 줄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던 저를 향해 아내가 이어 질문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친구가 오늘도 이 집으로 올 테니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있지 못하고 멍하니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둘이서 하나나 마찬가지이니 아내가 사랑하는 저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한을 줘서 친구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고 이어 저를 낳으라는 아내의 속뜻을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하길 그렇게 친구와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끝내지 말고 끝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떠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다 끝나면 전화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아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두 사람에게 말해주다는 대답을 한 채 대답을 숨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웬 떡이냐 부럽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대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부모님께는 그러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0살의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9살이 더 어립니다.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고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배는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2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언니 즉 처형과 저의 나이는 3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영이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늦둥이라 자매끼리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서영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아내보다 처형이랑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많더라고요. 말이 잘 통했던 처형과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무토록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 생활을 지내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언니를 엄마처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처형을 찾았고 그로 인해 처형선은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처형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는데 저는 목수인지라 일을 따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많이 가야 했는데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정말 일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걸더라고. 저희 회사는 이섭종이라 일내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식을 해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씹을 걸더라고. 결혼 전에는 배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결혼 전에는 제가 팀장이라는 직급에 있으니깐 팀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팀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되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처형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형께서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매부 좀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고 말 그녀 저녁은 같이 먹고 온다 했습니다.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형 집으로 짐을 옮기려 갔습니다. 그렇게 처형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영은 지금 와이프 나이에 결혼해서 2년 전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저랑 제 와이프가 너무 부럽다며 갑자기를 흘리시더라. 그러시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가 해주시며 저랑 제 와이프는 서로 잘 맞춰가며 이혼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형을 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마음 고생이 심했구나 싶으며 나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처형을 보며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식탁과 선반들을 옮겨 들리고 해와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처형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그런 정성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간부는 처형이 더더욱 친해지며 그런 일상들이 자기 있길시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낮을 보내다 보니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받아주시는 사모님이 참시다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아내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모두 훌륭하니까 심지어 와이프도 아닌
처형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가자 줄이라고 상상을 했다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야지 이렇게 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오롱찬지.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상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원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생활비도 안 들주고 서영은 막방에서 잠은 거실 소포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내가 태어날 듯하지만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해 첫째 낳은 쟤를 일을 하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일체 날부터 결국에는 바로 소수는 안들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밤 파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고 이 제 30대 중간애라는 처형은 밖에서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가 흘리 몸을 또한 20개 목하는을 서영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몸을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코니게일의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형이 그런 광경을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던데 또 차영의 얼굴을 보면 안정하게 입어달라고 하기에는 성욕이 달아올라 정신을 못 차리겠대지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졸린 채 얼른 제 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차는 치킨을 시켜 얼른 키코 같이 목적 본속 그렇게서는 샤워를 하러 들어고 사원과 단기를 지대입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시큼하고 노한 생각이 개까지 하아놓고 연애 충간 숙소를 다가 화이트랑 친한 스킨십을 하던 게 서울이 저는 샤워를 마치고 서원과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형은 돈도 벌며 산후조리원을 가 안내도 케어하는 저에게 고생 많이 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내었던 것에 대해 좀만 더 참아달라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 잔 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처형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의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 때 예뻐 보였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형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 얼굴과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재구가 미칠 만큼 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차할 수가 없게 되었고 소바에 누워 자고 있는 처형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처형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제 입은 처형의 입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다. 그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처형에게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처형은 전날의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는 태를 내려고 같이 술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처형은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허둥지둥 집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 갔습니다. 아무래도 서연서는 늦게 들어오려나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문연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어디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처형에게 말을 건넸고 처형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처형이 저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일에 대해 다 기억하니 시침이 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 아지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처형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며 처형의 달짝 지근한 살 냄새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자꾸만 맡아지는 저는 그동안 처형에게 느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처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처형의 모습을 보며 물이 킬 수 없는 충동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처형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솔에 취해서인지 처형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 없듯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금까지 와버렸고 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 집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처형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운해지고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 이때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처형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서영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이혼도 피해갈 수 없을 텐데